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치 TV, 아파치 클럽에서 파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청훈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죠?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된다고 저희 회원분들이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어제는 제가 그 한경의 트레이드 넘버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화상 연결해가지고 일단 오늘 한번 나왔었는데요. 저는 오늘 강연 나온 게 해외 선물 쪽에 주로 이제 파생 쪽 해외 선물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먼저 강연해주신 우리 태호 전문가님께서 주식과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파생 이문에 대해서 일단 제목은 했는데 앞에서 뭐 거의 내용 하시는 내용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패스 팍팍팍 하면 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뭐 겹치는 것들이 있으면 약간 복습하는 부분에서 제 내용과 고정인 게 있어서 아까 강의 드리면서 저건 내가 좀 한번 좀 복습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주식과 파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식은 뭡니까? 한 방향으로만 간다. 우리가 개인들이 자금이 작기 때문에 공매도를 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할 때는 어떠죠? 오직 사야 돼. 시장에서 사고 올리면 팔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태호 전문가님께서 그러셨죠. 파동의 밑바닥에서 잡아서 그 부분에서는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지니까 손실이 얼마 없으니까 거기서 사서 오를 때 팔아라. 왜?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주식은 사서 파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사는 권리밖에 없는 거죠. 일조적으로. 그러니까 사는 무기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파생이라고 하는 거,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 선물에는 무기가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우리 태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선물은 뭐냐? 시장의 방향이 내려간다 그러면 매도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하고. 그러면 개인이 매수할 때 무기 하나, 매도할 때 무기 하나. 그 무기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옵션, 아까 옵션 얘기했지 않습니까? 콜과 풋 있었죠? 있었잖아요. 시장 이게 옵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행사가가 있고 옵션 테이블 왼쪽은 콜 옵션, 우측에 풋 옵션이에요. 콜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 쪽에 배팅하는 게 콜이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풋 옵션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지수가 내려갈 때 하락 쪽에 배팅하고 싶다 그러면 선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선물 매도와 똑같은 게 뭐냐면 풋 옵션을 매수하거나 또는 콜 옵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무기가.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지가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가 네 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썩 좋은 것이냐? 여기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기가 네 개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 쌍칼이라고 치는 거예요. 네? 쌍칼인데 두 개가 있어요. 무기가 상대방을 칠 때는 좋죠. 근데 잘못 들으면은 미국에 익숙하지 않으면 나를 칩니다. 네? 그런 것과 같이 이 조건이 네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조합을 잘하면은 완벽한 방어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장에서 주가가 왜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거의 다 옵션 시장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주식이 먼저 거래를 했죠. 주식의 첫 번째는 언제 나왔냐면 옛날에
대항해 시대라고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그 해양무역을 할 때 배를 타고서 인도에 가가지고 후추 사오고 사파이어, 루비 사올 때 그 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다 돌아가서 갈 때 너무 위험하니까 해적들도 많고 항로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률을 분산하려고 선주가 주거를 팔아가지고 그 권리를 팔아가지고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그게 만든 게 처음에 주식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 증권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주식은 항상 처음에 위험을 분산하려고 해서 생긴 거지 수익을 주려고 한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증권에 있는 모든 상품들은 수익을 더 내려고 만들어진 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수익을 내려고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려고 만들어진 상품들이 다 증권에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또 주식이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그거를 회피하려고 그 다음에 위험을 좀 분산하려고 선물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 선물이 생긴 다음에 그 선물도 또 위험하니까 그거를 또 방어하려고 나온 게 옵션이에요. 그 순서는 이렇게 돼요. 주식, 선물, 옵션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증권시장 아까 태보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증권시장은 뭘로 움직입니까? 뭘로 움직이죠? 돈이에요, 돈. 그쵸? 여러분들도 이 증권시장 왜 왔습니까? 관심을 갖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쓰지 말까요? 돈 벌려고 왔는데 이 시장엔 결국은 이 돈싸움이에요. 노름도 그렇고 우리가 도박하는 것도 돈싸움이고 증권도 돈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돈 많은 사람이 이길까요? 돈 적은 사람이 이길까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싸우면.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메이저예요. 특히 돈 많은 사람 중에 큰 저기는 뭐죠? 외국인 기관이죠. 기관도 외국인한테 거의 게임 안 되죠. 근데 외국인도 요즘은 이제 겁나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연기금. 왜? 연기금은 매월 돈이 들어오잖아요. 매월 직장인들 돈이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연기금은 무서워해요. 왜? 우리 시장이 연기금이 들어오는 자금만 해도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세계적인 글로벌한 시장이 크면은 외국인도 그럼 저건데 지네들이 마음대로 휘둘리기에는 연기금의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은 지네도 감당 못할 만큼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갑자기 이제 구성 시장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장에 돈이 누가 제일 많다? 외국인 기관이 세력들이죠. 메이저라고 했죠. 그럼 메이저가 처음에 돈을 갖고 들어오는 방식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냥 이거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메이저가 돈을 갖고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하려고 하면은 항상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장의 변동이 엄청 크게 일으킬 만한 요인이 발생돼요. 그게 뭐냐? 그날의 그 시장을 잡으려고 그러면 국채를 상승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채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뭐냐면 채권입니다. 국채. 국채보다 더 안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채가 불안하다는 그건 뭐예요? 그 나라 끝난 거예요. 국채가 끝나면 다른 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채가 가장 안전한 상품이죠. 그래서 금리가 평상시에 그 나라가 안정하다 그러면 국채 금리는 낮아요. 바닥을 재요. 근데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엔캐리 자금이고 그 다음 미국의 금리였는데
금리가 엄청 낮을 때 있었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안정화됐을 때 일본이 돈이 많아가지고 엔저 현상이 해가지고 제로 금리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투자할 곳을 못 찾으니까 돈 빌려주려고 막 했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신흥개발도상국으로 갔던 거예요. 그 중에서 돈 잘 버는 나라 대한민국이 최고 따봉이었어요. 네,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빚 지고 또 못 살려고 그래요. 금리 좋아요. 경기 좋아요.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한국의 국채가 금리가 높고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 얘는 낮잖아요. 그러면 돈 빌려다가 싼 곳에 이자 싼 데다 빌려다가 그냥 단지 은행에만 넣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다 투자하면 돈 은행에다만 넣어도 돈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메이저가 아니죠. 메이저가 시장에 들어올 때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여러분 고속 치실 때 1타 쌍피 들어보셨죠? 근데 메이저가 시장을 잠식할 때는 어차피 1타 쌍피가 아니라 3P, 4P, 5P 이래요. 그거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요거는 그냥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잠 깨시랄 때 돼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메이저는요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싼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라고 그냥 간단하게 100억 정도라고 그래요. 100억을 그 나라에 가서 국채를 사요. 국채를 사서 그럼 국채를 딱 100억을 사면은 그게 담보가 돼요.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요. 금리가 싸게. 아주 금리 싸죠. 그냥 가져가라 정도로 해요. 그거 빌려와요. 그걸 가서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조건을 하는데 국채를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예를 든 거예요. 가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 국채가 만기가 몰리는 단기 국채가 있고 중장기가 있지 단기 중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교묘하게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겹치는 시기. 만기가 고려하는 게 차례대로. 그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IMF 때. 김영삼 정권 때.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고서 돈 막 갖다 썼잖아요. 그 돈이 없었는데 어디서 벌어가요? 우리나라 시중 돈을 잘 버니까 단기, 중기, 원래 장기, 중장기로 많았는데 단기로 그때 당시 많이 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래하는 시기가, 만기 도래 시기가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 때 돈 빌려준 나라에서 돈 받는다고 빨리 갚으라고 상관 안 해준다 막 그런 소리를 막 퍼뜨려요. 그런 게 팍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돈 빌렸으니까 돈 갚아야 돼. 빨리 다 내라는데 돈이 부족해. 달러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그런 걸 퍼뜨려요.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도 떨어져요. IMF 때 그랬죠? IMF가 굳이 아니래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나라가 불안하게 만드는 시기. 나라가 불안하게 만드는 시기는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일례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한 상태에서 국채를 샀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투자 자산을 국채를 높은 금리에서 삽니다. 높은 금리에 사면 그것만 해도 싼 이자로 해서 이것만 해도 수익이 크죠. 그러면 1타예요. 1타 원피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증권시장에는 대용이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대용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로 해서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산 거는 국채를 담보로 하면 몇 프로 돌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건데 최소한 95%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95% 담보 비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증권회사에다가 채를 담보를 걸면 95% 다시 돌려줘요. 100억이면 95억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95억 갖고 뭐합니까? 주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거저 주사요. 어떤 걸 살까요? 싸구려 동전주 안 사요.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만 사요. 상위.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국 산 것들이 어떤 거 샀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항제철 뭐 이런 것들 다 LG화학이니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종목들은 다 어떤 종목이야? 코스피의 가장 최상위 종목만 사요. 왜 그것만 살까요? 일타 2피에 해당되는 게 주식을 싸게 샀는데 그 주식을 또 대용을 잡아서 선물 옵션을 해요. 선물 옵션을. 1타 2피에 이 주식을 갖고 대용을 하려니까 이 대용금이 우량주만이 대용금 반환율이 높아요. 그럼 싸구려 동전주 사면은 반환율 해줘요? 낮죠? 안 하죠. 머리 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주식을 하면은 어떻게 삼성 같은 게 85% 나와요. 85%, 80% 이렇게 나와요. 우량주들. 그럼 그 돈 갖고서 대용 갖고서 선물 옵션에 판때기 아까 이거 찾는 거예요. 판을, 테이블을. 어떻게 짠다? 시장이 규모가 자기네들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시장의 상한폭과 하한폭을 자기네가 정해서 포지션 품매도 하고 콜매도 해서 품매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프에서 품매도 하면 이렇게 하고 콜매도 하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요 안에만 지수가 갇혀 있으면 그냥 돈 다 먹는 거예요. 매달마다. 그러면 이 옵션은 매달마다 해서 나오는 고정 수익인데 선물과 옵션은 일일 결제. 일일 결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 후에 나오죠? 3일째 되는 날 돈 나오잖아요. 돈 찾을 수 있잖아요. 선물 옵션은요? 오늘 팔잖아요? 오늘 사고 팔면 거기에 대한 결제가 내일 바로 정산돼서 나와요. 일일 결제. 바로 그날 당일 결제가 그 다음날 돈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시장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으니까 선물 옵션으로 해서 매일매일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갖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주식을 사고 팔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화수분이야. 항상 돈이 나와. 그 돈은 우리들 개인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웹도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원래는 주식, 선물 2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장사니까 돈이 당장 빨리 현금이 되고 항상 꾸준하게 돈을 버는 거는 옵션이란 말이에요. 왜? 옵션은 매월 만기가 있어서. 왜 만기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오늘 어저께 330으로 끝났어요. 만기는 335예요. 그러면 콜옵션 345부터 위에 거는 다 휴지예요. 여기 가격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돈 있는 거. 그냥 2.40 옛날 걸로 지수로 쳤다가 2.40은 24만이라고 치고 그냥 지금은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24만원, 뭐 15만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 팔았어 봐요. 25만원 주고 팔았어 봐요. 한 계약당 25만원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계약 팔았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매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5로 결제 났으면 요 밑에 후속 반대로 밑에 거 다 휴지되는 거예요. 휴지된다는 거 보니 돈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거를 파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 그냥 남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틱가치가 옛날에 1,000원인데 그 얼마 전에 5,000원했다가 지금은 한 틱가치가 최소가 2,500원이에요.
가장 최소의 가치가 2,500원짜리인데 0.01 여기가 0.01이 되면 2,500원인데 2,500원도 아니에요. 휴지라는 건 뭐냐면 2,500원도 아니고 0이에요. 제로예요. 무조건 올로 다 먹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00원짜리 사가지고 뭐 여기 19만원 여기 19만 13만원이다 10만원이라 치면은 2,500원 사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떻게 돼요? 2,500원에 사서 19만원에 파는 거면 수익률이 엄청 높죠. 근데 옵션은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19만원에 팔아가지고 휴지가 되면은 그냥 맨 밑바닥에 사는 채소 단위 2,500원에만 팔아도 2,500원에 사서 19만원에 파는 거나 19만원에 팔고 2,500원에 사주는 거나 순서만 바꿔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시장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옵션 시장이 워낙 큰 자금이 매월 발생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이 왔다 갔다 아까 우리 태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돈을 갖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렇게 맞다는 저 세상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맥락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거 좀 아까 우리 태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잠깐 잠도 깨실 겸 그 맥락하려고 이렇게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지테크 주식 갖고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자 파동을 해서 바닥을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할까요? 거래량이 있어야 바닥이 여기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 없는데 어떻게 바닥인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파동의 끝부분이라고. 파동의 끝부분이라는 얘기는 여기 함축적인 얘기가 있는데 파동의 끝부분인지를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두 가지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동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아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조지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지표 쓰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아까 요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재보진 않았는데 엘리어트 파동선에 대해 대충 이렇게 딱 보면은 요게 거의 따블에 해당되는 자리까지 와 있어요. 하락으로. 그래서 반등 나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동을 계산해 보면은 아까 1파, 2파, 3파인데 제가 보는 파동 방식을 보면은 5파 완성형 파동으로 보여요. 우리 앞에 현재 제가 그때 우리 강의했던 내용을 보면 어때요? 파동의 수를 보면은 마지막 완성 파동 같지 않습니까? 몇 개 같아요? 5개죠? 그래요. 5개 완성 파동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파동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파동이 그런 부분을 하는데 파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법에 따라서 엘리어트 파동을 우리 태호 전문가님께서 뭐 좋은 말씀해 주셨던 우리 책에 나오는 얘기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는 방식도 해서 보면은 파동이 완성형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저도 강의를 하려고 나왔죠. 근데 괜히 쓸데없이 국내 주식 얘기하고 선물 옵션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 차트 크루드 오일을 이제 열어놨어요. 크루드 오일 내년 1월에 만기되는 올려놨는데
지금 3분봉입니다. 어저께 오일이 올라갔어요. 그죠? 자, 우리 여기 이분은 우리 회원님이신데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주일 지난주부터 오일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매수죠. 눌림 매수죠. 왜? 차트가 그러니까 차트가 그 얘기 뭐냐면 해외 선물은 우리가 국내 선물과 옵션은 주식 현물이 주식과 옵션의 포지션 방향을 수량을 수급 관계를 갖고서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 선물은 우리가 그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지 않죠. 개인들이. 해외 선물도요. 이 오일도 옵션이 있어요. 상품 선물에 다 옵션이 있어요. 해외 선물 모든 거에 다 옵션 상품이 다 있어. 풋옵션, 콜옵션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는 지금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이 안 돼요. 유료로 봐야 돼요. 유료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국선 보듯이 똑같이 수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거 때 우리 국선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선 지난주도 우리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왜 매수했다고 그랬죠? 옵션의 포지션이 현물의 수급과 옵션의 포지션이 상방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태호정관님 아까 원론적인 말씀하셔서 지수가 올라가는 우상향 한다는 내용하고 같이 일맥통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보면은 제가 이제 옵션의 수급 사항을 계속 포지션 체크를 1년 이상씩 누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포지션 상황이 외국인들이 지수가 빠지는데도 현물을 사요. 지수가 확 빠진 날 332까지 내려간 날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막 매도를 해요. 풋옵션 매도는 풋옵션은 풋옵션은 밑으로 하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게 풋옵션이라고 했죠. 배팅을 한다는 건 풋옵션 매수가 배팅을 한다.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풋옵션 매수가 아니라 풋옵션을 매도를 한다. 그럼 뭘까요? 하락이 아니라 유입하는 거잖아요. 풋옵션을 파는 거는. 지수가 내려가는데 풋옵션을 계속 팔아요. 매도 물량이 많아져요. 그럼 뭐겠어요? 내리는 거는 내가 위로 올리기 위한 작전을 거는 거예요. 드라이브. 왜? 지수가 내려오면 풋옵션은 어떻게 됩니까?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근데 그걸 왜 팔아요? 매도는 증거금이 아까 저기 말씀하신 데 제가 이제 조금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옵션은 좀 증거금이 좀 비쌉니다. 증거금 비율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근데 증거금 비율이 비싼데 그 증거금 비율이 비싸니까 개인들은 그거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못하죠. 그럼 많은 물량들을 하려면 누가 합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메이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물량이 많이 쌓였다는 건 뭐겠습니까? 유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시황을 미리 써서 내지만 뭐라고 하냐 국선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도 내내 뭐라고 합니까? 눌림 매수. 무조건 눌림 매수.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수급이 그렇게 받쳐준 거예요. 차트는 아닌데도 수급이 그렇게 받쳐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급과 차트가 있을 때 수급이 먼저예요. 수급을 알면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수급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차트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하고 여기 해외 오일 시장하고 국내 국내 지수 선물 시장하고 해외 오일 시장, 상품 시장하고 어디가 더 클까요? 오일 시장이 더 크죠. 해외는 글로벌이니까. 그러면은 메이저가 이걸 만들어 확 뒤집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시장이 작으면요 메이저가 수급을 만들어 막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트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국내 이걸 보면은 시장이 조그만 또 유가지권도 총액이 떨어지는 것들은 막 난리를 치죠.
해석이 불분명해요. 왜? 판이 작으니까. 돈 많은 놈이 막 흔드니까. 그런데 큰 시장에서는 워낙 들어가는 자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해외 선물로 하는 이유가, 요즘에 하는 이유가, 많은 정보 없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차트만 바꾸도. 수급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그 와중에 아까 엘리어트 파동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유안타 증권 이 프로그램의 트레이더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엘리어트 파동선 목표가 잡는 방법을 제가 예시를 드린 거예요. 자, 방법은 뭐냐면, 저기 분석 툴에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선 세점 찍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승적으로 올려면 저점 찍고, 첫 번째 고점, 1차원 고점, 그 다음 눌림의 최저점, 딱딱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이미 가기 전에 선행으로 어디까지 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가기 전에 여기는 이미 나왔잖아요. 다음 자리 갈 자리가 미리 다 찍혀요. 엘리어트 파동선은 선행 지표 중에 하나예요. 목표값을 찾고. 아까 파동의 목표값 얘기했잖아요. 일지 테크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목표값을 그 자체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요거에서도 더블로 해가지고 더 찍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단순하게 요밖에 안 돼서 짧은 파동 찍는 거 찍고, 더 큰 파동 찍으려면 조금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트레이더는. 근데 다른 데 걸로 쓰게 되면 더 이렇게 집어낼 수가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선이라는 개념을 쓰는 건데, 그래서 파동의 크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파동의 크기는 이게 단순하게 보면 뭐냐면요, 주가는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인데, 그러면 매니저가 돈 많은 사람이 시장에 딱 들어와서 돈 잃으려고 할까요? 돈 따려고 할까요? 돈 따려고 하죠. 그렇죠? 돈 따려고 하잖아요. 돈 잃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큰 돈을 움직이는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본전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큰 돈을 움직이니까. 그렇죠? 최소한 본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엘리어트 파동선의 이 개념이 뭐냐면, 요거는 요만큼이 요 한 파동이 돈이 들어간 자본의 규모예요. 처음에 시작해서 높이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눌림 준 요거까지가 하나의 자본의 규모이기 때문에 요 크기만큼 다시 상승한다는 거예요. 요만큼까지. 이게 10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올라갔다 눌림 주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요 크기랑 요거랑 같아요. 요 눌림이랑 요거랑 같아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선으로 보는 크기의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자본의 기본 중심자리. 이렇게, 지금 얘는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누릴 수도 있는데 안 누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수급하고 상관이 있어요. 수급. 무슨 얘기냐면, 해외 선물 매매해보신 분 계세요? 아까 선생님 매매해보셨다고 안 하셨어요? 그 해외 선물 중에, 지금 이거 5일이고요. 유로 통화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로 통화를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많이 했어요. 2년 전, 그 전에. 근데 유로 통화 선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매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참 단순했어요. 차트만 갖다 딱 찍고 가격하면은 차트대로 그냥 그대로 패턴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왜곡이 됐어요. 왜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메이저가 직접 손으로 클릭해서 매매할까요? 많은 물량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시장은 메이저가 움직이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감시만 해. 뭘 감시하냐? 슈퍼컴퓨터의 트래픽 양만 감시해. 경보가 나와주는 거 이런 것만 감시해서 거기에 단계를 더 빨리 격상시킬 건지 말든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거에서는 그냥 에피소드로 얘기하면은 여러 우리나라에 메이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메이저들 중에서 한 5조 정도 불리는 메이저, 아주 소규모예요. 메이저 중에서 5조는 작은 자산이에요. 그 메이저가 불리는 자금을 이제 담당하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분인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세계 네트워크망으로 다 돼 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에 들어와 있어서 매 분, 매 시간, 매 초, 그날 당일도 그렇고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째, 1년에는 8달, 이렇게 평균치도 이미 통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래픽량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 나와 있는데 그보다 트래픽량이 틀려지면, 더 커지면 시장이 요동을 치고, 처음엔 요동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래도 그걸 감당하기 위해 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시장이 축소되고 거래를 안 해요. 왜 거래를 안 하냐면요. 하루하루 매매를 하는데 자금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품별로 자금 배정을 해요. 거래하는 자금을 배정을 한다고요. 근데 매매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물동량이 많아져요. 그럼 내가 시장을 내 마음대로 운영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매수자가 받는 게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려면 하루 정해진 돈이 있으니까 돈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루 집행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장이 어떻게 돼요? 축소되는 거죠. 그러다가 돈이 모아지면 한번 난리를 치죠.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이게 돈놀이다. 돈놀이인데 해외 상품을 하는 이유는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나마 국내 시장 작은 시장이 글로벌하고 크기 때문에 왜곡이 적다는 겁니다. 단지 초보자들도 기술적 분석을 갖고 책을 보고 차트를 좀 보고 눈에 익으면은 매매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선물로 지금 요즘에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파워포인트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는 아니라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시장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 얘기 다른 사람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은 이런 식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주식은 주식 선물 옵션 양방향이다. 아까 이런 개념이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주식은 결국 뭐냐면요. 밑에서 잡았다가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대대 상승장에서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거 아니도 하죠. 근데 좀 더 큰 수익을. 근데 큰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집을 한 사람만 하지 매집 못한 사람만 하겠습니다. 근데 옛날 시장과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 틀려요. 지수는 더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요즘에 개인들이 하기가 힘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지수를 올리는 종목들의 돈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덩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옛날처럼 똑같이 순환매를 하려면은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외국인들의 이런 보이는 주체 세력이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의 크기만큼 내 자본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상승하면 옛날에 어때 주식 막 국리로 할 때 어땠습니까? 오늘은 이거 무조건 이거 사고 팔고 이거 사고 팔면은 순환매가 되니까 수익을 받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거예요. 회사도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정확한 정보를 받고
정확한 정보 분석에 의해서 트렌드 종목을 찾아서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태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장을 예측하는 뭘까요?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스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개인 투자가의 실패 원인이 뭘까요? 투기입니다. 투기. 매매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해외 선물 설명하러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부만 하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선물 옵션을 하죠. 옵션 합성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옵션 합성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매월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줘요.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제가 장담하는데 매월 투자금의 10%를 꼬박꼬박 받아갈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매매도. 그것이 옵션 합성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성에 안 맞아서 뭐 이렇게 복잡해. 요거들도 나한테 안 맞고 패티가 뭐 어떻고 푸시 없고 배가 뭐 어떻고 세타가 어떻고 막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 나 머리 아파 못하겠어. 나 매수. 야, 전문가 당신 지금 시장 매수야? 그럼 어디에서 매수해야 돼? 어디에서 팔아야 돼? 손절 어디야? 이러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신입니까? 항상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시장은 전문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매니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수익 내려면 가장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옵션 합성 포지션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옵션은 매월 만들어서 돈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수학적으로 이미 계산적으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연세들 드시면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어떻게 공부해? 이러거든요. 네? 그래도 이거를 해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은 이거는 계산 문제, 계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계산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에요. 더하기 빼기만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용어가 어렵고 영어가 생소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그 옵션 시장이 국내 선물 옵션 시장이 제한이 너무 많아요. 옵션 시장을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 하시려면요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1년이 있어야 돼요. 1년 이내 못합니다. 공부하고 해도 돈 있어도 안 돼요. 제도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막혀 있어요. 왜 그렇게 막아놨을까요? 한때요 그 제도 바뀌기 전에 한때 개인들이 옵션을 매수만 해가지고 돈을 다 있다가 공부를 해서 옵션 매도를 해서 합성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파생 상품은 계약 상품입니다. 계약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매도를 하면은 누군가는 매수를 해줘야 돼요. 서로 상호간에. 그러면 개인이 매도를 했어요. 그럼 누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매니저가 해줘야 돼요. 새롭게. 그러면 이 옵션 게임은 매도가 이기냐 매수가 이기냐. 언뜻 보면은 매수가 이기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수는 옵션의 매수는 책임은 없고 책임은 유한하고 이익은 무한대라고 해요. 근데 매도는 책임이 그 손실이 무한대로 있고요. 손실이 발생될 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하겠어요? 매도하겠어요? 매수한다고요? 매도 안 해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매수하면 누가 매도합니까? 메이저가요.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콜옵션, 풋옵션 수익 나는 구조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같은 거예요. 만기 결제일수를 마친다 그런다면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만기 결제일수를 예측을 해서 그거보다 살아있는 그 옵션을 싼 가격에 사가지고 해야지만 그것이 수익을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기 결제일수를 맞추는 건요, 우리가 먼 거리에서 우리가 관역을 화살을 맞추는 골드 관역을 맞추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도는 요거를 뺀 나머지만 맞히면 돼. 요거만 안 맞히면 돼. 화살 쏴가지고. 그럼 어느 게 유리할까요? 분명히 책임은 매도가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거만 안 맞히면 매도는 책임이 없어.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할까요? 골드만 안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는 다 누가 한다? 메이저가 해요. 그렇게 해서 보거든요. 자, 개인 투자가의 실패 원인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한다. 뭐냐? 요게 투기에는 뭐냐? 한 방을 한다는 대박 없습니다. 시장에 대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월요일이 뭐 투자가들 전부 다 얘기하는 뭐냐면요, 금융 증권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조금씩 싸서 하는 것보다 증권으로 해서 하는 게 벌어들인 수익 비율, 그 다음에 그것이 복리로 늘어나는 개념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증권은 어느 날 순간에 대박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대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박이 없고 그 대박이라는 것도 짧은 기간에 하려면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그건 진짜 운 좋은 거에 해당되는 건데 모든 것들이 운 좋은 거에는 못 당합니다. 아무리 실력도 저거해도 운 좋은 거에 못 당합니다. 투기를 노리고 한방을 하고 기다림이 부족합니다. 심리가 불안정하니까. 이것이 개인 투자가의 실패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이고요.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고 가는 것이 수익을 내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화색 투자의 성공 투자. 화색 투자든 모든 간에서 똑같습니다. 매매를 하실 때 자기만의 매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만의 매매 기준이 뭐냐면요, 뭐 어느 전문가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건 다 좋은데 그것이 내 걸로 만들어졌을 때, 내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딱 기준이 난 항상 그걸 지켜, 이것만 지켜, 그랬을 때 그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일정하게 매매 기준이 정립돼야지만 일정한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일정한 수익이 발생돼야지만 수익이 쌓이는 거죠.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라는 것보다 이 리스크 관리 해치 매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방향으로 매매를 하지 마세요. 한 방향으로. 해외 선물이, 특히 선물이 엄청 위험하거든요. 선물의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이제 차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로라는 기준으로서 이익도 이렇게 상승하고요. 손실 볼 때도 손실도 리니어하게 바로 갑니다. 정비를 이렇게 가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방향을 제대로만 타면 수익이 쭉쭉쭉 증가를 하는데 방향을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이용한 걸 어떻게 하느냐? 해치 매매를 해야 돼요. 해치 매매, 제가 오늘 강의에서, 해외 선물의 강의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가지 보조지표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일 오늘 이게 애매한 데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주식을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종목을 다 담지 마라, 분산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어떻게 되냐면 해치를 해야 돼요. 뭐냐면 해치,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데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게 뭐죠? 리스크 관리가 뭡니까? 손절이죠. 근데 손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손절하기 쉽습니까? 내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버는 돈인데 손절하기 쉽습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방법인데, 기관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기관 투자자들,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어떻게 할까요? 해외 선물에, 자, 아까 5일이 위로 간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가는 건 맞아. 가는 건 맞는데, 위로 가는 건 맞는데, 얘가 막 장을 막 흔들어요. 흔들고 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흔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자금이 나한테 많으면은 그걸 충분히 견디죠. 근데 매매 자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간 위치가 하필이면은 내가 기준 정한 손절 코드에서 손절에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손절 다 하고 그냥 가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따라가면 되는데, 처음에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당하고 이런 걸 당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나는 맛이 차이가 되고, 내 계좌는 다 깨지고, 내 심리는 다 깨지면서 매매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리스크 관리 중에서 복수 계좌를 쓰세요. 복수 계좌. 해외 선물 매매하는 거는 반드시 복수 계좌 쓰세요. 요즘은 그나마 해외 선물에 옵션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옵션 갖고서 해지를 하면 되지만, 그런 방법도 기술적인 것도 모를 때 가장 간편하게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복수 계좌를 쓰세요. 손절하는 것도 못하겠다. 계좌를 2개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죠? 위험하다고 싶을 때 손절해야 되는 걸 매도로 하셔도 되고요. 아싸리 처음부터 매수와 매도를 들어가기도 해요. 저희 방에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죠? 예, 매수 매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왜 동시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요거는 하나 알아가세요. 해송을 하시는 분들은 5일이 여기 되기 때문에 5일 되면 여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좌를 2개를 쓰시고요. 하나는 매수를 들어가고 하나는 매도를 들어가세요. 이거 팁입니다. 이거 하나 알아요? 그러면 이 5일 상품의 특성이 뭐냐면 변동성이 있으면서 리턴율, 가는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되돌림을 다 줘요. 되돌림을 많이 줘요. 아까 우리 저기 태호전문가에서 말씀하신 내가 파동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32%, 13.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피보나치 수열 멜리트 파동률 같은 개념인데 그걸 쓰는데 그런 되돌림을 줘요. 근데 그런 되돌림을 복잡하게 해도 되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도를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하루의 진폭이 있어요. 요즘은 하루의 진폭이 옛날하고 좀 틀려서 옛날에는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하루의 진폭이 약 180픽 정도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5일이 어떤 때는 80픽도 나오고 어떤 때는 60픽도 나오고 막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100틱에서 120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100틱에서 120틱을 내기 전에 항상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해외 선물 본장, 우리 본장을 어떤 주자면 미국장이 열리는 걸 본장으로 잡아요. 미국 시장이 열려가지고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5일 선물의 특징이 뭐냐면 낮 시간에 움직였다가 반드시 자기 시가 근처로 갖다 두는 특성이 있어요.
완전 시가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진폭의 중심을 잡아서 하는데 중심자리, 그 중심자리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중에 메이저들이 돈을 잃으려고 안 한다고 했죠. 돈 투자해서 그게 본전의 자리예요. 본전의 자리가 바로 중심 자리예요. 자, 시장에서 시가를 누가 만들어요? 메이저가 만들죠. 고가, 저가, 제가 볼 때 고가, 저가, 종가 다 메이저가 만든다고 봐요. 그러면은 본장 전에 요즘 11시 반이죠? 본장 전에 아침에 딱 시작할 때 매수, 매도 동시에 들어가세요. 같은 가격, 뭐 한두 착 상관없어요. 그리고 와서 2.50 정도 걸어놓으세요. 요즘은 시장이 작아서 옛날 같았으면 2.100 걸었어요. 180분 때는. 그러면은 이게 익절이 사실은 그 장이 안 움직이는 날 2.50까지 안 나와요. 20틱, 30틱 갔다가 되돌려 이런 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2.50틱 걸면 2.이 50틱이 먼저 돼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어떻게 돼요? 손실이 50틱이 손실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장 전에 이런 진폭이 발생되면 반대로 돌아가죠. 오히려 특성이 한 50틱, 60틱 부분에서 다시 되돌려줘요. 본장 전에. 반드시 본장 전에 중심. 고가와 저가의 중심 자리 근처까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특성입니다. 이것이 왜? 매매 자금 들어간 자리의 중심 자리까지 갔다 놨다 그다음 본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해보세요. 매매를 해보시면은 승률이 8, 90% 이상 됩니다. 안 돼봐야 손실 얼마 없어요. 안 돼봐요. 한쪽은 수익 먹고 들어가는 한쪽은 손실인데 그 손실 부분이 커버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뭐하냐? 차트를 뭐 알 줄 안다면은 차트에서 변곡자리에서 다시 되돌려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저희 반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5일 상품을 해보세요. 당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품에 해당되는 게 5일이 해당되고요. 상생이 해당되고 국선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양방향으로 매매가 그렇게 가능한데 그렇게 한다. 그것이 뭐냐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하는 매매 방식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유효하면은 잘라야 돼요. 근데 못 자르면은 계좌 복수 계좌 써서 반대 포지션으로 해치를 해서 더 이상 손실이 안 되게끔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좋아 상방으로 가는 걸 했어. 근데 눌림이 크게 나왔어요. 그럼 잘라야 되는데 그럼 못 자르잖아요. 그럼 반대로 반대 포지션이라도 계좌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때 매도를 해줘야 되죠. 매수를 했는데 빠졌어요. 근데 빠지는 폭이 너무 커져. 시장 이상하네. 근데 못 자르겠어. 화나는 어떻게 할까? 내 계좌의 손실은 더 커져요. 반대쪽에다가 매수를 해주면은, 매도를 해주면은, 최소한 거기서는 더 손실은 안 커지잖아요. 같이 따라가잖아요. 이것이 매매 리스크 관리하는 요령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매매를 해요. 복수 계좌를 써서 매수와 매도를 들어가서 다시 되돌려 파죠. 그런 과정입니다. 메이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본전 자리를 반드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얘기가 이제 다 되는데 4시 반입니다. 이제 다 되는데 기술적인 거 몇 개 좀 더 하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얘기한 내용이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방향성 변동도 시간까지 파생 매매되는데 뭐 개인은 매매했는데 주식 매수, 옵션 매수, 선물 매수, 매매 이렇게 하는데 기관은 양매도 뭐 양매도 바꿔주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기술적인 부분을 다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프 그려보면서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옵션을 하는 이런 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 옵션을 하는 거는 시간 가치를 보는 그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실전 매매할 때는 외국인의 현선물 옵션 프로그램 수급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수 동향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 지수 동향 어떤 거? 나스닥, S&P 500. 특히 나스닥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이 어딥니까? 선진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 선진국 아니에요. 개발도상국 용역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곳, 조금,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지역에 해당되는 게 나스닥이잖아요. 그래서 홍콩 항생이 어떻게 합니까? 항생이 막 홍콩 항생 선물 보신 분 알겠지만 상당히 막 그래프 막 움직여요. 위험해 움직이는데 그거에 사실은 좀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을 보시면은 같이 동행합니다. 그걸 보시면서 저희 방은 그렇게 매매하고 있어요. 해외 지수 동향 S&P 500, 나스닥, 다우 선물, 미 다우 선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대장주의 주식. 왜? 선물은 화생은 선물인데 대장주가 아까 말씀하셨던 태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장주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보기가 왔다 갔다 하면 시장이 커지겠죠. 요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매매할 때 보조지표를 활용해야 되죠. 스톡캐스틱, MACD, RSI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 파동 매표 이런 있는데 여기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보조지표를 쓰되 정확하게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보조지표를 내 걸로 만들어요. 보조지표의 그 들어있는 의미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단지 보조지표 수치 있는 걸로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보조지표를 얘는 어떤 때 이렇게 된다 이거를 본인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동 매매 보면 아까 지금 파동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파동의 완성 파동일 때 방향이 돌더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파동 매매법을 같이 병행을 하면은 높아집니다. 승률 확률이. 자, 그래서 보조지표 활용 매매 예시를 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옛날 거 중에 이게 지표에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스토캐스틱을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어요. 왜 3개야? 단기, 중기, 장기예요. 단기, 중기, 장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 보조지표 중에서 아주 진짜 유용한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잘 못 써요, 사람들이. 왜 못 쓰냐면 스토캐스트의 이 캐스트가 뭡니까? 우리가 캐스트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기상 예보하잖아요. 예보. 스토캐스틱은 주가를 예보해 주는 거예요.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예시해 주는데 이 수치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시장 왜곡에 너무 휘둘리니까 잘 못 써요. 그래서 요거 적어두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533, 1066, 20, 12, 12. 이거는 고승덕 변호사 아시죠? 그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해서 이 수치가 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써보니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하나로만 보면은 별로예요. 다 놓고 보면은 좋아요. 이거 기법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강의에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챙겨가냐 안 했는데 이거를 연구를 하시면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자기만의 기법 아주 특이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연구해 보세요. 보시면은 하나로만 볼 때는 별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냐? 이게 중첩의 원리인데요. 이 중첩의 원리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토캐스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볼린저 밴드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MACD도 놓고요. 보조지표들은 여러분들 오늘 배워야 되는 게 중첩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고집합 뽑아내는 게 있죠? 그걸 뽑아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은 아주 특이한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파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 다 적용됩니다.
차트 쓰는 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책에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거 뭐 해서 이제 조금 탁 우리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기법을 탁 집어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스토캐스틱을 딱 공부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목표가 이런 걸 방향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조지표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요 뭐냐면 스토캐스틱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스토캐스틱에서 주가의 방향과 다이버전스 나오는 거를 다이버전스가 뭐냐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표가 못 따라가요. 이게 뭐냐면 주가 지수가 올라가기 전에 보조지표가 크게 올라갔다 수치만큼 그 다음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가 못 올라가. 그 얘기 뭐냐면 힘이 다 됐다. 페이팅이다. 곧 떨어진다. 그걸 예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는데 저는 이거는 잘 활용 안 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활용 안 하고 저는 매매를 어떤 방식의 매매를 하냐면 저는 나무를 보는 매매를 잘 안 하고 저는 숲을 보는 매매를 해요. 왜 숲을 보는 매매를 하냐면 저는 원래 해외 선물이 아니라 옵션 합성 전문가예요. 그쪽으로 더 돈을 많이 벌었고 옵션 합성 전문가는 어떻게 해요? 포지션 딱 짜놓고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 이 시장의 크기가 지금 현재 숲이 이게 좀 이쪽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 그걸 하지 그 나무에 나무집이 있으면 뭐 흔들리고 이렇게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걸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제 강점이 뭐냐면 시황이 강점이에요. 시황 어떤 시황? 전체적으로 지수의 동향이라든지 오일구역 그 시황을 강점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매일매일 예상 시황을 맨날 올려요. 매일매일. 근데 정중률은 그냥 가중만 합니다. 그걸 뭐 여러분들 찾아서 오시면 아파치에도 오시면 되고 아파치 클럽에도 오시면 되고 그냥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파치 클럽에 오시면은 예상 시황 제가 매일매일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지표기 또 하나에 일목균형표도 쓸만한 게 있어요. 일목균형표가 근데 사실은 정말 어려운 지표예요. 저도 다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매매 기준 딱 하나 제가 쓰는 게 뭐냐면 그룹대를 이용한 매매를 하나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룹대 상단에 캔들이 있으면요 눌림 매수만 합니다. 근데 작은 차트로 안 하고 큰 차트로 그래야 흐름이니까 작은 차트에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큰 차트에서는 그 변폭이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하루의 변폭이 충분하게 견딜 수 있으니까 그룹대 상단에 캔들이 있으면 눌림 매수만 해요. 매도에는 반응 안 하고 매수만 합니다. 반대로 또 캔들이 그룹대 아래쪽에 위치하면 반등시 매도만 합니다. 반등시 대놓고 매도하는 게 딱 했다가 거기 못 올라가 떨어져 매도합니다. 그때 추격 매도가 되고 그때 추격 매수가 되는 거예요. 요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볼린저 밴드. 아까 중첩에 올리는 이 볼린저 밴드도 저도 처음에 볼린저 밴드 할 때는 하나만 썼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오신 몇 분 안 되니까 선물 받아가세요. 중첩해보세요. 놀라운 게 보일 겁니다. 그 어렵다는 항생도 간단하게 딱 시장에 보이고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시가 매매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면 시가 매매가 쉬워져요. 항생 시가 매매 우습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20대 3은 뚫기 힘든 수치. 이 볼린저 밴드는 뭡니까? 이게 이제 공학에서 원래 나온 건데요. 표준 편차, 확률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확률 통계 요게 대부분 모이고 밀집하고 요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이 바깥으로 나갈 확률은. 그러니까 주가는 어때요?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가로 가거나 저가로 갈 때 우리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돈놀이인데 자본의 중심점 항상 회귀하려는 얘기가 있다. 그 중심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에다 갖다 두시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볼린저 밴드의 중심은 그날 고가 저가의 기본의 중심점처럼 잡아놓으시고 그것이 자본의 중심 자리니까 메이저가 아무리 시장을 흔들어도 결국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유의상향했어요. 매수로 유의 갔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종가로 고가로 끝났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또 가요? 가려고 해도 다시 내려와요. 왜? 자본의 중심 자리 가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 다시 반대 포지션 돈을 빼거든요. 왜? 트레이더는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메이저는 슈퍼컴퓨터도 매수와 매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수 끌어올렸어요. 돈 들어갔어요. 그럼 매도는 무한정으로 돈 손해봅니까? 아닙니다. 얘도 다시 돌려와야지만 얘가 본전을 뺄 거 아닙니까? 시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가 양방향 매매를 하고 패치 매매를 하고 자본을 지키려고 하고 계좌에 돈을 지키려고 이런 일석이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왜? 한 개념을 갖고 매수 매도만 하던 사람이 이거 두 개를 갖고 어떻게 하려고? 이거 결국은 둘 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수수료만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조금 익숙해지면은 배짱이 생겨요. 이게 조금 있다가 나올 신법에 대한 얘기인데 신법을 지키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200이라는 거는 우리가 20이라고 하는 거는 22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60 하면은 62평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수치값은 차트마다 변경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주봉 월봉에다 갖다 대고 200 갖다 놓으면 이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럼 주봉 월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를 낮춰야죠. 200이라는 이 수치를 어디다 놔야 되겠어요? 분봉에다 놔야죠. 분봉에다. 앞에 뭐 짧은 차트는 더 큰 수치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를 1단계, 2단계 이게 편차 D1, D2 이건데 그냥 간단하게 1단계, 2단계, 1레벨, 2레벨, 3레벨 이렇게 되는데 레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 바깥으로 나갈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나갔다는 어떻게 돼요? 떨어졌는 거면 반대로 금방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역매매 그것만 해도 계좌에 돈 없는 사람이 매매하는 초보가 매매하기에는 자 시장이 위로 가요. 근데 못 따라가겠어. 매수를 하려니까 언제 딱 떨어질지 뭘 겁나. 얘 단계 격산시켜놓고 우리 격산 얼마까지 해요? 5단계. 5단계 전에 가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렌지 선 가면 뭐라 그래요? 위로 올라가면 매도, 밑에 가면 뭐라 그래요? 매수. 돌아보니까 거기 갖다 반드시 돌아오는 라인이 있어요.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3단계 2단계는 반드시 옵니다. 100%. 근데 요 100%의 함정이 있어요. 오긴 와요. 오는데 빨리 움직이면 가는 그 자리까지 그 가격에 밴드 라인에 간다는 거지 가격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지수가 내려갔어요. 핸들 내려가요. 그러면은 저 밴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반등하면은 저기에 2단계에 딱 갑니다. 근데 늘어져. 자꾸 못 오려고 늘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단계가 처음에 2단계 높았는데 가격이 쭉쭉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라인이. 그럼 가격이 내려오는 거죠. 라인은 가. 근데 가격은 아니야.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별거 다 내놓습니다. 지금 제가 매매하는 자본 그 기본부터 다 내놓습니다. 오늘 보신 분 5분이 이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오셔가지고 제가 매매 기법 막 다 던집니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하자. 2평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것도 하나 그냥 팁으로 122평 위에서 골드 플러스일 경우에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 왜? 520평, 22평 뚫었어. 골드야. 근데 그걸 어느 때 낼 수 있으면 120평 위에서 할 때. 그건 추세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역배열 상태에서 딱 나오면 얼마 못 돼. 근데 정배열 상태에서 저렇게 왔다.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더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평선이 모아졌다가 나올 때가 좋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평선이 모아졌다는 뜻이 뭘까요? 아까 우리 태우 전문가님 강의하실 때 그 얘기 하셨는데 이평선이 뭐라고 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평선이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매물대라고 그랬잖아요. 매물대라는 거 뭐예요? 돈이 가격이 몰렸다는 거잖아요. 매물대라는 거는 돈이 거기에 투자자들이 매매가 몰려있다는 거예요. 매수매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평이 모여있다는 거는 그 가격대 매물대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매물대를 뚫어버리면 위로 갈 것이고 못 뚫고 내려가면 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딱 나오면 강력하게 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너무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과열지표, RSI 지표, 과열지표를 좀 활용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RSI 지표도 매매 활용에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예시 70, 30 했는데요. RSI 지표가 과열되면 90, 100까지도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거기랑 다른 지표랑 딱 봤을 때 같이 맞아 떨어져. 가뜩이나 다이버스 나와. 강력 매도죠. 그거는 돈의 싸움이에요. 돈의 싸움. 그러니까 돈의 싸움이니까 거기서 몰빵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자본에서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 왜? 이 시장은 주인은 메이저가 주인이기 때문에 시장의 고가와 저가를 누가 만들어요? 메이저가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메이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같이 다 매도하고 있어. 매도 손절 나올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고가가 확장 파동, 그러니까 그 아까 에베드 파동이라는 개념이 기본 파동에서 확장 파동이 왜 나오냐? 수급이 물량이 내가 메이저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그 방향에 개인들이 그 방향에 물량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메이저가 돈 벌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계속 손절 나올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변폭이 있겠죠. 할 수 있는 예시 범위가 퍼센트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건 뭐예요? 돈을 더 많이 썼잖아요. 돈을 더 많이 쓰면 그만큼의 그 자본을 갖다가 또 본전 유치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다 뭐냐? 차트에서 만드는 이거 다 돈 넣고 돈 먹기라는 거예요. 자본의 위치라는 거.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에서도 뭐 거래량 얘기하는 거 거래량이 돈이잖아요. 잘 받아가셔야 돼요. 우리 방송 들어가서 물어보면 여쭤볼게요. 자, 손실보는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인이잖아요. 자본 작잖아요. 자본 작은데 뭐 주식을 했든 뭐든 간에 딱 수익 나면은 장기 투자에 그래 나 좀 더 길게 먹을래 롱으로 갈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아요. 전문가라도 두 군데 해서 정보를 받았어요. 그 정보 받았으면 그 사람 내가 노력을 한 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노력은 얼마 안 하면 수익이 탁 나고 해서 많이 줬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하고 도망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나 길게 해봐 이거 진짜 좋아 롱으로 갈래 장기 투자할래 그다음부터 L롱 되죠. 그죠? 적은 자본일 때는 내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본이 적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에 내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짧게 끌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먹고 내 자본 규모를 넓혀야죠. 내 덩치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한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 매매 실패했는데 손절 안 한다는 거죠. 저게. 그래서 될 거야. 저도 잘합니다.
저도 시험은 잘 보는데 저 꼴이 잘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매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반성 많이 하고 저거 하는데 저 계좌 까놓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주 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떤 공부나 연구도 하지 않는 사람, 결국 뭐냐면 전문가가 다 해준다. 전문가가 신이 아니라고요. 전문가도 사람이고 단지 먼저 좀 분석하고 했을 뿐이지 경험자이고 좀 공부를 했다 뿐이지 시장의 주역은 누구예요? 메이저예요. 모든 니즈나 주위 사람 유지한 수익을 창출할 위험 안 된다고요. 혹시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매매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단기간에 복구하거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는 이유. 한 번의 수익을, 손실을 한 번에 맞댑니다. 손실을 한 번에 날 수 있는데요. 복구를 한 번에 안 됩니다. 차근차근. 나눠서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내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손실이 나는 거예요. 손실을 커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딱 5분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신법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매매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전문가가 트레이더로 하거든요. 매매를 하는데 매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신법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심리가 깨지면은 모든 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심리를 매매를 할 때 심리를 딱 좋을 때가 뭐냐면 첫째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으면 좀 심리가 안정되겠죠.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지갑에 돈 없으면 어디 가서 행세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뭘까요? 기술이 있어야죠. 도망가는 뭐예요? 기술 없으면 다 이거예요. 그 기술은 뭐냐?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돈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음을 찾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 이 시장에 있어서 들어와가지고 딱 깨지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기술은 남아요. 그런대로 자기만의 기술은 남는데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요.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술은 있는데 시장에 왜냐면 자꾸 그 지나간 기업들이 트라우마가 남아서 매매를 유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종교를 안 가지고 자기만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거든요. 그 믿음이 될 수 있으면 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든 예수님을 찾든 절에 가서 부처님을 찾든 뭐 하든 자기만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올리고 마음을 갖고 전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매매의 신법을 하는 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다가 안 되면은 시장을 잠깐 떠나 계세요. 붙어보지 마세요. 내가 가연돼 있으면은 내가 너무 몰입해서 전체를 못 보고 너무 한가세 몰려서 돈을 잃는 경우가 없거든요. 가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떨어져서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또는 명상을 하면서 좀 가열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매매는 평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매매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문구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문구하는데 사자의 먹이를 뺏어먹는 하이에나처럼 매매하라 이거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자 강하잖아요. 동물에 사자의 먹이를 뺏어먹을 수 있는 강신장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내가 뺏어먹을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릴 줄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트레이더가 돼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해서 오늘 강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작.